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상가 임대차 보면은 그 각 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뭐냐면은 원래 처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보증금 플러스 이제 그 월세 100을 곱한 걸 더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금액을 넘는 상인의 경우에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이 해지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항들은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만 보호가 되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갱신 요구권, 권리금, 또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계약 해지 가능 이 조항은 이제 모든 그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산 보증금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차의 경우에 대항력, 대항력이 이제 그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환산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였어야 돼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3번에 보면은 환산 보증금 범위 내의 임대차,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여전히 환산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보호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은 2조의 적용 범위에서 보면은요, 그 밑줄 쳐놓은 부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아주 엄격했지만 이렇게 법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몇 번 개정이 되면서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플러스 그 차임의 100을 곱한 걸 더하는 겁니다. 자, 대항력은요,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주택의 경우는 이제 전입신고인데 요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보증금 회수에 관한 규정도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이제 마찬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5페이지 그 구조 임대차 기간을 보면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또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1년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제 1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계약 갱신 요구인데요. 상가에 있어서는 이 갱신 요구권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상가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제 5년 범위에서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 이러면서 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는 이제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 요구를 이제 해서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갱신 요구권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조금 다르죠. 거긴 6개월 전에서 1개월, 그 사이에 이제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상가의 경우는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3개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가 있었다. 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보면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상당히 이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상인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갈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도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하고 좀 규정 형식이 다르죠.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되기 일정 기간 전에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제 1년 이제 갱신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갱신 요구를 이제 10년을 이제 한 거예요. 갱신 요구는 더 이상 못 합니다. 10년을 다 채웠습니다. 근데 1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또 돼서요. 11년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끝났다고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 끝나서도 또 갱신되고 11년 또 끝나갈 때 또 안 하면 또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조의 이제 3부터 권리금 이제 회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요구가 많았죠. 상인들이 권리금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요 방식은 이제 권리금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호를 해 주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요.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이제 임차인을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물색을 해서 권리금을 주고 이제 들어올 임차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권리금 1억 그런 계약을 하고 새로운 그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은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기한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방해한다 이거야. 임대인이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을 불러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안 되게 한다든가 말이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의 4를 보면은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어떤 정해진 그 행위를 통해서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이렇게 해놨다 이거야. 그래서 그 기존 임차인은 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이제 그걸 틀어버렸다 이거야. 임대차 계약을 부당하게 이제 요구해가지고 체결이 안 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의 손해배상이 이제 채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냐
이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그냥 법정 책임으로 보면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책임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10주의 8을 보면은 차임 연체와 해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임대차는 2기 연체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어떠냐? 이제 그게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에서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3기 연체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그 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것이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서 2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제는 3기의 차임액을 이제 연체한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이제 주택의 경우와 이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49페이지에 보면은요, 환산보증금이 이제 얼마 정도 이내여야지 보호가 되느냐라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했죠. 이걸 넘으면 거의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요 금액을 넘어도 보호받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어떤 우선 변제권은 요 범위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변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항력이나 갱신요구 이런 사실은 상가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어떤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전세 계약이 이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보호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굉장히 높잖아요, 전세금이. 그런데 이 어떤 상가의 경우에는 전세금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니까 보증금이 주택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차임이 이제 이렇게 또 높게 설정되는 이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보증금에 대한 보호보다는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 그다음에 대항력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이제 환산 보증금의 범위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소액 보증인과 같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최우선 변제를 받거나 이제 그런 어떤 경우가 주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제 차임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건물주의 이제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세를 그냥 안 내버리면요 그게 다 공제가 돼버려요. 보증금이 다 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그 내가 못 받게 되는 보증금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주택하고 상가는요 조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이제 보증금의 보호가 이제 주된 그런 거라면은요. 대항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을 보장하는 게 이제 주된 거고 보증금의 보호는 주택보다는 조금 낫다. 왜냐면 전세 계약이 아니고 일단은 그다음에 차임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경매에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차임을 연체하면 보증금이 이제 공제가 돼 버려 가지고요. 나중에 못 받게 되는 보증금이 별로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건물이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지 됩니다. 근데 어떤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제조만 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떤 창고로서 보관만 한다. 제조하고 보관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 사안의 경우는 어땠냐면은 어떤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도금 작업을 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행위만 한 거잖아요. 도금이라는 어떤 그런 작업만 한 거다. 사실행위만 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해놓은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는 도금을 하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를 하나 두고는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주문해서 이걸 팔기도 했다 이게. 그러면 이 두 개가 일체로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금 작업과 어떤 영업이 같이 이 두 개가 일체로서 같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그 주택의 경우에도 이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공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아주 강력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의 경우도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물권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요 사업자 등록 요거는요 정확히 돼야지 된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거기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증금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이 그 보호 범위를 넘는 보증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여야지 보호가 되는데 그거를 넘는 거라면은 실제는 그 기준 범위보다 낮은 거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그 기준보다 높게 기재가 돼 있다면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 사안은요, 당시에는 이제 환산 보증금을 넘는 경우에는 이게 대항력도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환산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었어요. 실제는 그보다 낮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수정을 안 한 거죠. 이제 보증금을 낮춰줬는데 그거를 이제 수정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정확히 돼야 된다. 이게 그걸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판례는요. 자,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첫 번째는 환산 보증금 일정 범위 이하만 보호를 해주고 넘는 경우는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영세 상인을 좀 보호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해진 게 어떤 그런 합리적인 기준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의 경우에는요, 이제 주택과 상가 이게 요 두 가지 이제 그 임대차가 보호 방식이 거의 같아요. 그죠?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일정 기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보호 형식이 거의 같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요. 보증금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산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등의 이제 평등권이 침해된다.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를 이렇게 달리 취급하는 거는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의 경우는 이제 이것은 국민의 이제 어떤 주거 안정, 이거는 인간다운 생활에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게. 근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영리 행위에 관한 거고 사적 가치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달리 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이게. 타당하다.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대항력에 관한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요, 주택의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계속돼 있어야 되죠. 이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대항력을 잃었다가 다시 전입한 그때 이제 다시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도 계속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도 만약에 임차인이 이거를 만약에 전대차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가를 임차인이 이제 이렇게 임차한 이후에 실제 이거는 전대차를 해가지고 전차인이 거기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사업자 등록은 전차인 명의로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은 맨 끝에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실질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든 사업자 등록이든 실질에 맞게 해야지 된다. 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생겼겠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사업자 그 대항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요, 그때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졌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때 다시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택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되어야지만 그 대항력이 쭉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요, 이게 사업자 등록의 어떤 공시의 효과, 이제 이거를 이제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에 이제 소재지가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등기부상의 그 소재지하고 다르면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 이게 이제 공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등기부 등본상의 소재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적법한 공시가 아니잖아요. 대항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상가 건물의 일부를 이제 임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 그러니까 일부 그 도면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일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공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건 이제 5년일 때의 판례인데 이제 지금은 10년이죠. 10년이 이제 다 채웠어요. 10년을. 10년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는 못 합니다. 근데 10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1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야. 만약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또 돼서 이제 11년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뭐냐면은 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다 이거야. 그럼 뭐가 이기냐? 갱신 요구가 이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그 갱신 요구에 관한 요건을 갖춰서 갱신 요구를 하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갱신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갱신 거절을 먼저 임대인이 했다 하더라도요, 아직 그 범위 내 10년 범위 내라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그래서 갱신 요구를 했어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은 갱신이라는 거야.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재계약이 아니고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갱신으로 보게 되면은요, 차임 증액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됩니다.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5%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계약으로 보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쌍방이 합의하에서 하는 경우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갱신으로 보게 되면은요, 5%라는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넘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판례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차임 증액에 관한 이제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게 재계약의 경우라든가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탈법적으로 약간 이거는 갱신이 아니다. 이거는 재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거에 하나의 어떤 제동을 거는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관한 이제 판례들인데요. 이게 이제 권리금에 관한 규정도 비교적 이제 최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은 이게 이제 그 견해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 판례도 나뉘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법원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판례가 이제 불일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어떤 이제 판사님이 쓴 권리금에 관한 논문을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하급심 판례가 나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판사님의 이제 견해를 적은 걸 봤는데, 그 문제들이 이제는 다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판례는 뭐냐면은요, 이제 갱신 요구를 이제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10년이죠. 만약에 10년을 이제 다 했다, 이거야. 다 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그, 보증금, 그러니까 권리금 보호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야, 10년간 너가 거기서 임차해가지고 장사, 영업 다 했으면 뭐 충분한 이득을 얻은 거 아니냐, 다 빼먹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10년을 다 채웠으면, 그때는 이제, 권리금 얘기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는 그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권리금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하나 이제 어떤 권리인데 어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권리를 뭐 그냥 인정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은 10년 그 다 이제 갱신 요구에 의해서 10년간 거기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해서 권리금 계약을 하고 그걸 임대인에게 주선을 했다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5년 이제 그때인데요. 5년 이제 끝나갈 때 새로운 이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는 임대인에게 이제 요청한 거예요. 주선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뭐 수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제 인정한 그런 판례입니다. 많이 이제 논의가 됐던 그래서 하급심 판례가 나뉘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이제 이렇게 물색을 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이제 임대인에게 이제 주선을 해야지 돼요. 주선을. 그래야 이제 임대인이 이제 어떤 이유로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도 나는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 내가 직접 이제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굳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첨예하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하급심 판례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그 사람하고 체결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면은 그런 이제 임차인으로 하여금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주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부당하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시 사항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사례에서는 그 임차인이 그거를 이제 신규 임차인을 이제 주선해서 이제 임대인에게 이제 주선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직접 이제 커피 전문점 운영하겠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 증명으로 그 뜻을 확실히 밝혀달라. 뭐 이렇게 내가 주선을 그래야 내가 주선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내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주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그러면 주선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상가를 인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인정된다 얘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주선을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권리금 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뭐냐면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거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신규 임차인을 이제 물색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에게 얼마의 권리금을 줄 것인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이제 임대인에게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계약에 기한 이제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이 대법원 판례는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이제 이렇게 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 계약을 이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신규 임차인이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하고 이제 임대차 조건이 맞을 때 그때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제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너무 높은 차임을 요구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어려워서 이 권리금 계약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 계약이 꼭 미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60페이지의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차임, 임대차 보증금, 기간 등 조건과 맞물려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 되는 걸 전제로 권리금 계약도 하거나 동시에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어야죠.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아예 그냥 뭐 노력도 안 했다 이거야.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임대인의 방해로 안 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걸 노력도 안 했다 이게 아예 그런 뭐 권리금 계약 체결에 대한 예정도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판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 이제 야 임차인 너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목적물 인도해라 라고 할 때 임차인이 난 권리금 받아야 넘겨주겠다 뭐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이게 동시행 관계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은 임대차 종료와 함께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동시행 관계에 있냐 이건데,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 임대인이 권리금 어떤 회수를 방해하는 그 위반을 원인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행상 결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목적물을 인도해 주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은요. 일정한 이제 그 주택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증액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있고 올릴 수 있는 이제 그것도 5%라는 그런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일방이 증감을 청구해 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약간 악용될 우려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이 갱신인 경우에는요. 어떤 차임 증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실질이 갱신이 됐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차임 증액의 제한은 적용이 된다는 앞서서 이거 판례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택 상가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이 세입자 그다음에 이 상인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배당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